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성별이나 민족, 인종, 거주 지역 등은 사람들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이죠. 그런데 이런 차이가 인류 역사에서 차별을 낳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왜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의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또 각 대륙들마다 문명 발달 속도가 달랐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오늘 이 시간엔 퓰리처상을 수상한 책이죠. 무기와 금속, 병원균이 인류의 운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책, 총균 쇠를 통해 인류사의 불평등을 초래한 근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청소년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산중앙도장 종감 박은영 수석포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이 총균쇠인데요.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사피엔스란 책이 참 많이 회자가 됐는데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 책을 쓰게 된 계기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인 총균쇠를 보고 자극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총균쇠,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총균쇠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는 원래 역사학자가 아니라 조류 생태학자입니다. 조류 연구차 6인회에 갔을 때 한 6인인의 질문을 받게 돼요. 질문의 요지는 쉽게 얘기해서 당신네 백인들의 문명은 그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답을 말해줄 수도 있을 듯 했지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자가 역사 전공자가 아니기도 하였지만 사실 이 질문은 하나의 학문을 정통해서는 대답해 주기가 아주 힘든 질문이거든요.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흥미를 느낀 저자는 놀랍게도 약 25년간 인류의 진화, 역사, 언어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끝에 나온 책이 총균쇠입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지만 지구촌에 존재하는 대륙 간, 국가 간 문명 발전의 불균형과 소득 격차 등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자 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고 제레드 박사의 통찰력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이 참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 불평등의 원인은 인종이나 민족 같은 유전적 특성에서 찾는 경향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학자들이 믿어왔던 것이 민족들 간의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세계적인 선진국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 거의 백인이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항해 시대 이후로 제국주의 열강 시대를 볼 때도요. 거의 이제 백인들이 문명의 이기를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지배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백인들은 다른 민족보다 먼저 이렇게 우수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백인이 원래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다윈의 진화론이 대두되면서 동물뿐 아니라 인간도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도태시키고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섭리라는 적자 생존의 논리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은 유전적으로 아프리카인이나 아시아인보다 지능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백인 우월주의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이라는 심각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채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학자들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왔던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인종이나 이 민족에 따라서 빈부나 문명 발전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정말로 유럽의 백인들이 뛰어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인들이 지능이 떨어지고 열등해서 발전의 차이가 있었나.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존재하는 대륙 간의 경제나 소득 격차 등을 있게 한 근본 요인인가에 대해서 저자는 수십 년간 종합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생태학, 역사학, 언어학 등을 비롯해서 아주 방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문명 발전의 차이를 있게 한 근본 원인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각 대륙마다 지역마다 자연 환경이 판이하게 달랐는데요.
이것이 생태적 조건의 차이를 만들게 되어서 인간 문명 발전에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빨리 발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 좋게도 문명이 발전하기 좋은 토양 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인종별로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불평등의 원인이 각자가 살고 있는 환경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언제부터 이런 불평등이 시작된 것일까요? 현대과학에서는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이번 우주의 봄이 시작된 5만 년쯤 전에 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박사는 그것을 대약진의 시대라고 명명하면서 이때부터 현재 인류 역사의 시작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인류의 조상들이 다양한 곳에 살고 있었는데 현생 인류인 크로마뇽인이 출현해서 우수한 두뇌와 도구 문화를 가지고 그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네안데르탈인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 후에 빙하기가 끝난 약 13,000년쯤 전부터 실제 현재의 인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요. 저자는 이 당시 있었던 각 대륙의 자연 조건이 이후의 인류 문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부터 정말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것이죠.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시작되던 1만 3천여 년 전 각자 살던 지역의 환경적 차이에서 현재의 불평등의 원인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인류는 그럼 출발선에서부터 이미 불평등했다는 건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 차이가 있었다는 걸까요? 네, 13,000년 전까지 인류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문명화 정도는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선상에서는 불평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륙 간의 문명의 발달 속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대륙별로 있는 환경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근본적인 원인을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선 작물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물화라는 것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사회가 농작물을 개발해서 농업화 시스템을 갖춘 사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식량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인구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잉여 식량이 생기면서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라든지 정치나 종교 지도자 등을 부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들이 정치 질서와 기술을 발전시켜서 결과적으로 문명의 발전 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물을 가축화하게 되면 그 동물 자체가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요. 농업 생산량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결국 작물화와 가축화가 훗날 문명 발전의 차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주요 농작물과 가축이 대부분이요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다수의 작물화와 가축화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지역이 환경이 작물화와 가축화에 굉장히 유리했었기 때문에 높은 식량 생산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문명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이 타 대륙에 비해서 작물화, 가축화를 먼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사회 발전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작물화, 가축화할 동물 수나 식물 수가 다르고 또 시기가 달랐다 할지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식량 생산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각 대륙들마다 이 문명 발전 속도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저자는 그 차이를 농작물이나 가축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 지리적 요건에서 찾고 있는데요. 대륙 자체가 지리적인 유불리를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서 각 대륙이 생긴 모양을 보면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축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의 축을 가져서 동서로 긴 모습이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차이는 문명의 확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작물과 가축 등이 전파되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농작물과 가축이 동서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동일 위도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동식물이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용이하게 되죠. 이동을 해서도 기후에 쉽게 적응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에 반해서 남북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위도의 차이로 인해서 기후의 차이가 커져서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식물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식량이 전파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의 이동을 가로막는 큰 물줄기나 산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확산이 더욱더 쉬웠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개방성 덕택에 농작물과 가축을 쉽게 전파할 수 있었고, 또한 인간 사회도 활발한 교류와 경쟁을 거쳐서 문명이 발전하게 된 거죠. 이것을 보면서 자연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정도를 넘어서 거의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처럼 같은 대륙 내에서도 문명 발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네, 그것도 대륙의 환경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아프리카는 유라시아 대륙과 붙어 있고 비옥한 초송달 지대와 가깝기 때문에 문명 확산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가축이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는데요. 바로 사하라 사막이 존재하고 있죠. 그것이 거대한 장벽이 되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넘어온 농작물, 가축, 이런 문명,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남쪽으로 전해주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생명체가 거대한 사막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견디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리고 남아메리카도 아프리카와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남아메리카에는 중간에 거대한 아마존 밀림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문명과 농작물, 가축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대륙 내에서도 문명의 전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동 속도에 크나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의 환경이 얼마나 좋았는지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리적인 환경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외에도 대륙 간 문명 발전에 영향을 끼친 지리적인 요인들이 또 있을까요? 네, 유라시아 대륙이 동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고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데요. 아무리 기후가 좋고 전파 경로가 유리하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물화 가축과 하기 좋은 동식물의 존재입니다. 동식물이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 키우기 힘든 종만 많이 존재하면 아무리 기후가 좋다 한들 수렵 채집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대륙 간의 동식물의 분포 조건은 어떠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라시아 대륙에는 애초부터 작물화 가축화 할 수 있는 후보종 자체가 타 대륙보다 많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작물화 가축화에 성공한 동식물 중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시작된 종이 굉장히 많은데요. 모든 조건 자체가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보다도 유리했다는 거죠. 여기에는 대륙의 크기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유라시아 대륙은 다른 대륙들에 비해서 훨씬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식물 종이 서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인구 수도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문명 발전의 경쟁력이 타 대륙을 압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문명 발전이 타 대륙보다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류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지리적인 환경 때문이다라고 이제 알아봤는데요. 상제님께서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상제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대륙 간의, 지역 간의 문명 발달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인간 자체의 우열 때문이 아니라 사는 지역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데요. 상제님은 이렇게 인류가 살면서 영향을 받아온 자연 환경과 땅의 기운을 지운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운은 인간이 태어나 자라면서 호흡하는 생명의 젖줄인 땅 기운을 얘기합니다. 태초 이래로 민족은 각 지역마다 다른 땅 기운, 자연 조건과 고유한 신앙으로 인해서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와 사상을 형성을 해왔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자연관, 다른 인간관, 신관, 구원관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신앙관과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지금도 부족 간, 민족 간, 문명 간의 격렬한 충돌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지구촌 산하 분열된 지훈과 지방신을 통일해야만 인간 역사가 후천 가을에 지상성경 시대로 들어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제님께서 가을개벽기 인류 구원을 위해 집행하신 천지 공사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류 역사를 환경의 차이뿐만 아니라 어머니 지구의 생명 에너지인 지훈의 관점에서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인류 역사의 발전 속도의 차이가 나게 된 주요 요인으로 식량 생산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유럽인들은 결국 총기, 상대 종족을 말살할 수 있는 병원균, 여러 가지로 사용 가능한 쇠라는 문명의 이기를 획득함으로써 타민족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쟁을 통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타민족을 지배하기도 했죠. 그런데 총과 세균과 쇠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어느 정도 발달된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각 구성원들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보양할 수 있는 사회에서만 문명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식량 생산 노동에 매달려야 되겠죠. 그러면 기술 개발이나 정치 사회 조직을 발전시킬 여유가 매우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발전이 아주 느리게 되겠죠. 그래서 전통 수렵 채집을 기반으로 하는 곳에서는 문명화가 이제 잘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경우는 동물의 가축화 과정에서 세균이 옮게 되어서 생긴 건데요. 전염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을 얻게 됨으로써 마치 현대 생물학 무기와 치료제를 함께 가진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기치 않게 너무나도 강력한 일종의 생물학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족이 소를 키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가 가지고 있던 세균과 접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요. 그 전염병에서 살아남는 과정에서 면역력을 함께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소에게서는 세균과 면역력을 함께 얻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세균이 소와 접촉해보지 못한 부족과 만나게 되면 그 부족은 면역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일찍부터 많은 동물을 가축화하는 과정을 거친 유라시아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타대륙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동물의 가축화 과정이 없었다면 세균 무기를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작물화 가축화의 과정이 선행됨으로써 결국 총과 세균과 쇠라는 막강한 아이템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량 생산을 바탕으로 발전했다는 총기, 병원균, 쇠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인류 역사에 총균, 쇠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에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자는 인류 문명의 불균형이 초래된 근본 원인을 13,000년 전에 인류 문명이 시작했을 때 각 대륙의 환경 조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 잡느니라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그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천지는 12만 9,600년이라는 우주 1년을 한 주기로 해서 인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5만 년 전 우주의 봄이 시작되면서 지구상에 현생 인류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하늘이 만물을 낳는 때이기 때문에 하늘의 역할이 큰 천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빙하기가 끝난 13,000년 전쯤부터 본격적인 역사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우주 1년으로 보면 이때부터 치열한 우주 여름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은 주어진 자연 환경, 땅 기운이 사람의 생김새, 인종, 사고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존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종교, 정치, 사회, 문화가 나와서 서로 대립하며 발전해 온 것인데요. 문제는 자연 환경과 땅 기운의 불균형이 인류 문명이 전쟁과 차별, 약탈 등 상극으로 흘러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주의 여름은 상극의 이치로 서로 경쟁, 투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명이 발전하게 된 거죠. 다이아몬드 박사는 바로 우주 여름철에 왜 대륙별로 문명 발전 속도가 달라져서 불평등을 야기했는지, 왜 유럽이 총균세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 여름철의 기운, 즉 환경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그의 높은 식견과 통찰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각 대륙의 지리적 환경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환경이 인간 역사에 미치는 영향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천상극과 이 지구 환경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생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균수의 일부에서는 현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던 초기에 각 대륙이 처한 환경과 조건의 차이가 오늘날 불평등을 낳은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그런 근소한 차이가 지금처럼 커다란 차별과 불평등을 낳은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금속과 병원균, 모기가 인류사에 끼친 영향을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